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2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72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 양매수 진행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700억, 기관 투자자가 470억을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양매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수급이 보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 3,700억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급이 코스닥으로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움직임이었을지 다시 한번 코스닥의 종목으로 좀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480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어제 이제 월요일부터 블랙 먼데이로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중반에 좀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시켜주면서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는 매수를 크게 하지 않았고 아마도 오늘도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138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2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크게 이탈했지만 그래도 매도를 끝냈고요. 자,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크게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코스피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조 이탈 이후에도 크게 매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2%, 2.3% 올라갔고 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마찬가지 상승분 좀 반납했지만 전날 크게 하락한 폭에 대해서 꽤나 이제 많은 부분 메워주긴 했습니다. 특히 수급이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전날 매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코스닥과는 코스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좀 이제 완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좀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은 오늘도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우나스닥도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 증시가 떨어진 것 대비해서 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우는 거의 부합, 나스닥은 그래도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긴 했지만 크게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았던 그런 모습에서 좀 이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근데 이제 협상을 간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요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이제 저번 주말에 이 관세 부과를 시켰고요. 월요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로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지금 장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좀 이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을 했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1만 명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국경에 투입해서 국경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과 갱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이 25%에 대한 관세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이죠. 유예가 완전히 지금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정말 저렇게 잘 이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제 좀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이러한 결과를 좀 예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그 지위를 활용해서 좀 강하게 지금 나가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보면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첫 번째로 진행되었긴 했지만 사실 더 첫 번째는 콜롬비아였죠. 근데 하나 둘씩 지금 미국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면으로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움직이곤 하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지금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이고요. 장기로 미국과 싸웠을 때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약속 빠르게도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그대로 10% 추가 관세를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제 유예를 시켜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중국에는 이제 그대로 부과를 하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 관세를 미국의 석탄과 LNG에다가 15% 그리고 원유, 농기계 이런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 등을 이제 10%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복 조치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중국도. 특히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중국이 이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성장률이 아니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과도하게 물건들을 생산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와 연결되는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생산하는 물품의 전체 이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물량 대비해서 훨씬 많은 물량을 찍어내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물가를 떨어뜨려서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률을 고성장률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많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소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이제 많이 풀었고 지방 이제 그런 은행에서 좀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도 쉽게 지금 성장이 올라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라도 좀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극도로 지금 이제 제조업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저 많은 이제 물량들이 어느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수입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격이 싼 이 물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이제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싸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제 최근에 소비도 좀 힘들고 수입도 좀 적은데 싼 것을 선호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뭐 해외 그 국내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조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이 많은 이 물품들을 이제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당연히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줄어들 텐데 그거를 이제 대체 국가를 찾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장기로 갔을 때 중국도 지금 체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고금리 이 현상 때문에 모든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 환율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가. 달러 지표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다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도 GDP 대비해서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부담스러운데요. 1대1로 이제 싸웠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도 적절하게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면으로는 서로 이제 싸우면서 체면을 살리는 것 같지만 미국은 진심이지만 이제 다른 이제 당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일부 이제 관세를 부과했더라도 계속 이제 싸우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20년 구도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증시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 합의가 되면서 증시가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빠르게 또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웠거든요. 1470원대까지 또 바짝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455원으로 다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환율 수치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안정화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지표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108.4포인트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109.9 거의 11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그런 달러 지수가 빠르게 지금 안정화가 되었고요. 이 영향으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리스크 해소가 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선물 지표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도 지금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사실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이 관세를 부과하고부터는 조금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57%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치솟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5%까지는 넘지는 않았는데 5% 근처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준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염두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한 유입이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일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볼 거고요. 한번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50원 올랐고요. 4.5% 상승해서 24,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다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장 초반부터 올라가지고 꾸준히 상승세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좀 더 올랐는데요. 거래량이 평소처럼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었고 적절하게 진행되었고 100원 정도 올라서 24,5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950만 주 정도 나왔고요. 전날보다 증가했지만 그래도 좀 더 증가해서 이 전 고점의 거래량을 좀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3,000원, 24,000원 계속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좋은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바로 N자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N자로 반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이유 자체가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관세에 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자마자 반등을 하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던 움직임들이 최근에서야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제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6만 1000주 정도 매도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77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투시는 하루 만에 매도했던 거 그대로 13만 주 또 매수를 해주었고, 연기금 투자자가 56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확실히 코스피에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연속적으로 꽤나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수급 누적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52,000주 매수했고,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 전체적으로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8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네, 전날보다 더 감소를 했습니다. 한 3만 주 정도 줄었고요.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가 뭐 0으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는 뭐, 제로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공매도 잔고가 얼마인지 뭐 계속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72만 주, 그 다음에 상환이 75만 주 정도 되었고요. 체결과 상환이 모두 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1280만 주로 전날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접적으로는 네, 모건 스탠리가 좀 매도를 했고, 네, 나머지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조금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수세가 또 붙어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는 신한증권 창구로 좀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6만 주 매도였는데요. 오늘 71만 주 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이제 한 100만 주 매수 잡혔다가 네, 이렇게 좀 줄어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4.57%로 네, 외국인 지분율은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인가요?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 15% 수준의 그런 이 잔고였는데 지금이 계속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고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꾸준히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뜻이고 배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 지표에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ETF라든지 MSCI에서도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고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글로벌 IB 은행들도 이제 관련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찾다 보니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코스피에서 좀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저렇게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좀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과 손정의가 AI 동맹을 맺기로 이제 머리를 맞댔다라고 합니다. 깜짝 방문이죠.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오늘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의도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3국이 뭉쳤다라고 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사상 최대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와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트럼프의 이 스타게이트의 핵심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 두 주축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그룹과의 잠재적인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HBM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SK하이닉스였고요. 근데 SK하이닉스와 만나지 않고 또 이렇게 삼성전자와 만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칩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건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SK 최태원 회장도 이제 이렇게 AI 생태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이제 업계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이 아닌가. 미국
내에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중요한 인사 2명이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SMR 프로젝트와 LNG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내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 내에 있는 최대 전력 회사들과 또 협력 관계, 네트워크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매출도 많아질 거고 수주량도 많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AI 붐이었는데요. 그 AI 붐이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태클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OK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지재권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합의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이 코러스로 진출한다라는 큰 의미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커진 상황이고, 이 동맹 관계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주요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없다. 그 몇 있는 국가들도 결국에는 러시아, 중국인데 그게 배제가 되었고요. 프랑스도 사실상 이제 자국의 그런 이 에너지 산업에 집중을 하고 그럴 뿐이지 미국과의 그런 동맹 관계까지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아닌가, 그 중에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4,000원인데요. 저는 현재 주가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그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전이 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좀 일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제 스타게이트와 같은 그런 미국의 이 투자 기회가 더 확대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제 오늘 보여주었듯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빠르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미국이 지금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각 국가들이.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 카자흐스탄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유럽 쪽에서 이제 폴란드 원전이 다시 퐁투누프 원전이 재개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이제는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뭐 크게 더 진행된 사항은 제가 지금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아무래도 베트남 쪽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죠. 푸틴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근데 베트남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한국과 러시아, 일본,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프로젝트를 외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겠다라고 이제 선명을 냈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크게 두산 비나죠. 그 베트남 내에 크게 자회사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석탄 화력 발전소 등 여러 플랜트를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치감치 우리나라도 베트남과 또 이제 전체적인 무탄소 에너지라든지 그런 산업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저 베트남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진행 사항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1기 정도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원전이 3기 정도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에너지부 전략계획을 25년 2분기까지 수립하여서 내각에 제출하겠다라는 에너지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네, 이제는 원전 에너지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예비 사업자가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되지만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뭐 한국, 미국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러시아와 한국, 뭐 중국 이렇게 합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혹은 원전 3기를 건설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다국적 국가에 이제 맡기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다 따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는 따낼 수 있는 혹은 이제 2기, 3기를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4.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하겠다. 인도네시아의 총 발전량이 지금 현재 90기가와트인데요. 이 중 50%가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15% 미만인데요. 근데 이제 지진 위험으로 인도네시아가 원전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석탄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이 특성이 같아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 외에는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LNG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도 결국에는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또 이제 눈을 이제 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원전 건설 검토를 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입니다. 국내는 11차 정기본이 이제 신규 원전 2기로 이제 확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3기는 협상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홀수로 건설했을 때는 좀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짝수 호기 건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규 원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규 원전에 대한 그런 논란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지금 뭐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서 이제 여당 야당이 좀 이제 합의를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미뤄져 있던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이 에너지 계획도 저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뭐 반도체법 통과시키고 많은 이제 그런 이 산업에 투자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 산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산업 자체도 지금 흔들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은 정말 필요한 에너지원이고요. 물론 핵 폐기물이 좋다, 핵 폐기물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안에 이제 안정적인 화강암 지반에다가 집중적으로 원전 건설을 해 놓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진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자유로운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큰 사고 없이 운용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바라봐야 되고, 대형원전이 계속 위험하다면 소형으로 이제 그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제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 지진대에 있는 직접적으로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 에너지를 다시 검토를 하는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 사고를 그렇게 크게 당하고도 왜 원전을 추진하는가? 정말 뭐 원전 카르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에너지가 이제 오래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이 인력들이 순환되지 못하고 한쪽에 계속 이제 집중되었을 때 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정말 국가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원전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30%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가 전력에 대해서 이 제조 산업에 차지하는 이 전력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이 원전 비율이 전 세계에 대비해서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제조 산업이 전체 국가 전력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30%인데 어디는 뭐 10%고 5% 미만인데 잘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특성에 맞게 전력이 운용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소비 전력 5위 정도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인원은 작지만 그 한 사람 인원 평균 대비해서 이 사용하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다. 그게 개인이 뭐 하루 종일 뭐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해서가 아니라 그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2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철강 산업도 그렇고 방산 사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산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에너지가 이제는 향후 10년 동안 하나 둘씩 이제 수명을 다해 갈 거고요. 아직도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체가 되면 이제는 점점 하나씩 원전이 공백이 생길 거고요. 그 공백을 풍력으로 메울 겁니까? 태양광으로 메울 겁니까? 태양광이 날씨가 좋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녁에는 발전할 수 없는 거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영국과 독일 같은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 바람 방향이 맞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극도로 이제 효율이 떨어진 것이 또 풍력 발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대1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안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방향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 모든 국가가 이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 내부에서도 새로운 이제 이 인기를 얻고 있는 총리도 원전 에너지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뭐 여당은 원전, 야당은 뭐 태양광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이제는 여야 이제 합쳐서 좀 이제 에너지 대응을 해야 되고, 전 세계 추세가 이제는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고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게 더 국제적으로는 사용도가 높고 이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그렇다고 왜 우리가 한글만 배울까요? 국가적인 그런 특성에 맞게,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이 정체성에 맞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해서 꼭 뭐 어디가 이 아리백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리백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제조 시스템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아주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주시할 것은 미국의 이제 변덕의 그런 관세 정책과 미중 전쟁에 대한 그런 이 움직임이, 관세 전쟁이 좀 격화될 것인가, 아니면 좀 유하게 진행될 건가, 혹은 이제 미국이 멕시코와 그 캐나다 이외에 다른 국가에 또 부과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흔들림을 줄 건가, 그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이제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또 올라간다면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